수 없고 모두 진실만 오늘 지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초에 이 작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이야기인지. 하나의 보통 뭐 감독님께 여쭤보면 문득 떠오른 이미지 하나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우연히 읽은 신문기사 한 줄에서 뭐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영화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좀 씨앗이 좀 다르잖아요. 이 영화의 씨앗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복만을 보았다라는 프랑스 소설을 읽다가 처음으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챕터마다 뭐 몇 센트,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 가격으로 매겨져 있거든요. 그게 그 손해사정사라는 캐릭터가 제 기억이 맞다면 납치를 당했나? 그러고 나서부터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매겨왔던 어떤 금전적 가치에 변환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챕터들이었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인간적인 가치와 금전적인 가치 두 가지를 뭔가 이렇게 대중하고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직업을 꼭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게 첫 번째 계기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 안에서 강승규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제 믿을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가 정말 그 뭐라도 이렇게 하나 되게 그 믿을 거를 좀 되게 붙잡고 싶었던, 좀 방황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에 그러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게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영화 준비하면서 그 사이비에 대한 다큐를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걸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사정사라는 직업과 그리고 내가 좀 믿음이 필요하다까지 이야기해서 사이비를 다룬 다큐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습니다라고 사실 대답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는 사이비 종교 다큐멘터리를 보면 대부분의 구성이, 그러니까 이 사이비가 왜 생겼고 뭐 이 그 교주로 나오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뭐 이렇게 사건 위주로 전개가 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건 보통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뤄졌을 때 얼굴이 모자이크 돼서 나오지 않는 뭐 이렇게 신도 A, 신도 B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저 심리가 있었길래 저게 저렇게 열렬하게 빠져들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뭔가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의식이 과연 정말로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오늘 연상호 감독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입이라면 전문가 아니십니까? 사입이란 영화를 만드셨고 또 지옥이란 영화를 만드셨고 일종의 사이비와 지옥의 스피노프 같은 영화라고 저는 넌센스를 느낀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이제 굉장히 뭐 관심 있던 주제이기도 해가지고 재밌게 영화 봤고요. 아까 뭐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저는 사입이라는 옛날 이제 작품을 쓰기 전에 상황을 몇 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감독님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어떤 외주 일이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쪽 외주 일을 이렇게 의뢰가 와가지고 거기를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회사의 문 앞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사기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 회사의 모든 인테리어와 그 사장님의 얼굴과 그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 뭐 이것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거기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말은 계약금만 받고 일 다 해주고 잔금은 못 받는 너무나 뻔한 결말을 맞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TV 이제 다큐멘터리, 그런 다큐멘터리였을 거예요. 그 물로만 보일러라는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일러가 뭐냐면은 물을 부으면은 보일러가 자동 이제 무한 동력인 거죠. 네? 조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거를 개발을 하고 계신데 이제 거의 이제 완결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하면은 여기 대박 난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사기죠, 사기. 사기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아유 저거 누가 봐도 사기인데 저거 왜 저렇게 걸려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기 당하신 몇몇 분 인터뷰를 했는데 사기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거 니네 이거 조 박사님이 이거 연구 결과 끝만 나면은 당신들 다 나 비웃던 사람들 다 후회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저를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계약 저와 제가 영화를 한답시고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뭔가 마련되지 않은 거를 향해 달려가는 저를 봐서 그때 이제 그 사이비라는 작품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넌센스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믿을 구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뭐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어떤 불행을 어쨌든 막연한 믿음은 또 불행을 동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영화에 잘 살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넌센스라는 작품이 되게 기묘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떤 앵글로 보면은 되게 이제 르포 같은 느낌이 있고 어떤 앵글로 보면은 되게 장르가 되게 장르성이 강한 장르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서 사실은 보통 영화가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톤을 설계를 할 때 아주 르포적인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아주 장르적으로 갈 것인가 이 어떤 선택 같은 거를 하는데 이게 되게 그 두 개의 사이에서 되게 그 중간 지점을 타고 갔다는 게 되게 이 영화가 좀 독특하게 보이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그것을 그 톤을 되게 잘 잡아준 게 우리 박용호 선배님이 되게 그 톤을 잘 잡아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캐릭터가 제일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막 이제 우라사 나오키의 몬스터의 요한류의 캐릭터라고 하는데 약간 비범하면서 뭔가 이렇게 악마성도 있으면서 이런 캐릭터가 사실 이제 연기하기가 자칫 잘못하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오그라들거나 뭐 이런 게 되게 십상인 캐릭터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진짜 약간 중간에 좀 깜빡 속을 정도로 관객이 어떤 뭔가의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쨌든 감독님의 그 어떤 톤앤 매너를 선택하신 것도 되게 놀라웠고 박용 선배님의 연기도 되게 좀 적절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감독님 얘기 조금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영화의 어떤 톤앤 매너를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의 형태를 결정하시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하고 사실 저도 보면서 이 영화가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순규라는 캐릭터가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사람이 끝까지 계속 헷갈리면서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를 계속 헷갈리게 만들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연사 감독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형태와 지금의 톤앤 매너를 결정하시게 된 얘기를 감독님께 먼저 듣고 그 뒤에 그 캐릭터를 직접 연기하신 배우님의 생각까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강순규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는 이 영화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저희는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크리틱을 받고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동안 슈퍼스타 K 같은 거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 정말 계속 이렇게 가만히 안 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겠니? 이렇게 해서 강수규를 믿겠니? 뭐 좀 더 섹시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질문들을 엄청 받으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완전히 다 쓸 때까지도 저 스스로 정말 충분히 이 사람을 어느 순간에 믿을 수 있을까를 끝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도 저 스스로는 막 이렇게 되게 어떤 명확하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뭐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순규라는 캐릭터를 믿어주겠구나. 뭐 이런 확신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좀 채증이 있는 것 같고 막 계속 불안하고 근데 하지만 그 박용호 선배님이 캐스팅되고 나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건 역시 그 책상 위에서 시나리오를 쓸 때보다 배우와 대화를 하면서 배우의 아이디어들이 추가가 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좀 더 훨씬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강승규라는 캐릭터는 거의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고요. 톤앤 매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되게 어려운 게 생각보다 되게 기술적인 거에 엄청 문외한이에요. 그 시나리오 쓸 때도 보통은 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신 넘버 쓰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지문으로 바뀌고 그 제가 작년에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그 전에 노이즈라는 작품을 2년을 썼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신 넘버 하나 바꾸려면 1신부터 80신까지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기술적인 거에 되게 문외한인데 그러니까 톤앤 매너 같은 거를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나 기술적인 설계 같은 것보다 그냥 정말 그냥 직감적으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생각하는 리듬, 제가 생각하는 템포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약간 그 천재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술의 문외한이고 대신에 그만큼 시나리오 쓸 때 스스로 엄청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강박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저도 그냥 스스로 느꼈을 때 아닌데 이 템포가 아니고 이 리듬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면 그냥 계속 고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나머지 것들은 다 콘티를 짜고 뭐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 어떤 큰 틀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샷 하나하나들을 결정할 때는 캐릭터의 감정이라든지 제가 느껴지는 리듬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할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고민해서 쓴 시나리오의 활자 형태로 되어 있는 캐릭터를 결국 관객은 배우의 몸과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직접 연기를 해야 하는 순규를 연기해야 되는 배우님의 좀 고민과 선택이 좀 궁금해요. 내가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를 할 때는 이거는 좀 특히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어떤 것들을 그 대표성을 띠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 연기를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정말 제 기억으로는 첫 영화가 올감이라는 영화였는데 그때 식탁에서 그 어머니랑 이제 결혼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액션 하는데 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필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첫 영화가 개봉됐던 기억이 나고 꽤 오랫동안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 고민이 드는데 요즘에 저는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좀 촬영장에서는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연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사전에 감독님이 시간이 허락되시면 최대한 어떤 잡스러운 얘기들에도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뭐 영화 그러다가 영화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든 상황들을 얻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온 박용우도 있지만 또 이런 상황을 겪는 박용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처음으로 겪는 나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올가미를 얘기하신 걸로 모아서 아시겠지만 확실히 개콘 세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월권이 세대가 맞는 것 같다. 확실히 맞게 되고요. 그 장면이요. 처음에 이 순기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이요. 그 쇼타임이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마스크 쓰고 등장하고 방금 말한 일몰분지 개콘 얘기하고 숭구리 당당하고 그 시퀀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시나리오상의 설정이고 어느 정도부터가 혹시 배우님의 그 뭐 좀 추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숭구리 당당은 감독님 아이디어 아닌가요? 네. 저는 다른 거를 뭐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다른 거 뭐 하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나 어떤 그러니까 거의 세부 그러니까 대사들 이런 것들은 다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였고 선배님 그때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볼 때마다 너무 흡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신이시여? 그거 하려고 했었지. 그것도 이제 재밌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에 나온 것 중에는 되게 난감했네요. 실제로 영화에 나온 것 중에는 이제 뿌 하고 이제 나팔 불고 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추면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선배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제안을 해주세요. 되게 신박하고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 오하연 배우가 연기하는 유나는 어쨌든 그때까지는 웃으면 안 되는 캐릭터잖아요. 네. 우리가 유나의 웃음을 보는 건 영화 후반부에서야 웃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작품인데 그때 어떻게 우참이 가능하셨나요? 박영호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사실 이제 그냥 리딩을 하거나 선배님이랑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선배님의 그 퍼포먼스를 보지 못했다가 촬영장에서 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입 꽉 깨물고 참아서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몰랐던 선배님의 그런 춤사위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당황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유나처럼 또 담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나라는 캐릭터는 사실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초반에 그런 무표정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배우에게 표정을 빼앗아 버린다는 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자체를 많이 좀 없애고 시작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특히 마지막에 그 엔딩에 이르르면 유나의 그 웃음으로 꽤 많은 걸 표현해야 되는 엔딩, 엄청난 짐을 감독님이 떠넘긴 엔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반의 연기와 그리고 마지막 엔딩의 연기를 좀 준비하셨던 배우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저한테 유나를 제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배우로서는 당연히 그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도 나고 도전 의식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만 톤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감독님과 제가 잡았던 유나의 톤이나 이미지나 어떤 거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도 이제 감독님을 최대한 자주 뵈면서 같이 맞춰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나가 사실은 순규를 그냥 만난 직후나 혹은 순규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순규와 얽혀있는 다른 인물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저는 유나도 그 길게 웃음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유나의 웃음이 저는 그동안 나왔던 다른 배우 선배님들 동료들의 웃음을 되게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결국은 이제 관객분들도 그래서 유나는 승규 덕분에 웃게 된 걸까? 아니면 아빠 덕분에 웃게 된 걸까? 어떤 걸로부터 해방이 된 걸까? 혹은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또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망은 자세라는 웃음인 걸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서 나름 꽤 고심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떠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엔딩은 테이크 몇 번이나 가신 거예요? 한 번 갔어요. 바로 한 번에 끝난 장면이에요. 그 로케이션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 씬까지 해서 그날 하루에 찍어야 될 씬이 꽤 있었는데 정말 그 엔딩에 보면 약간 바람이 살랑살랑 되게 그 참 특수효과 쓴 것처럼 이렇게 불잖아요. 그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막 캐노피가 다 날아가고 뭐 사운드를 아예 담을 수가 없고 막 그런 환경이었어서 되게 급하게 찍다가 그게 정말 해가 기울면서 거의 이제 지평선이랑 한 일자 정도에 가깝게 됐을 때 찍어야 가장 원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그게 환경이 이렇게 여러 테이크를 갈 수 없는 환경이어서 정말 딱 한 테이크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더 하고 그리고 질문 기회 드릴게요. 질문 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아마 기자간담회였나요? 박용호 배우께서 직접 제안한 그 대사가 있다는 걸 봤어요. 국밥집 대사. 네, 국밥집에서 어떤 대사를 어떠한 이유로 지금 영화에 담겨 있는 형태로 제안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꽤 오랫동안 몇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어렴풋하게 단어로 정리했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은 이렇게 항상 살 붙이고 다니는 뭐 가족, 또 부모님, 또 형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상처, 이렇게 친한 친구,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고,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들 한테는 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위로를 받고, 되게 아이러니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요즘도 좀 하고 있는데, 그 국밥집에서 그 얘기를 하면 참 꽤 적절한 어떤 뭐 현옥,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상으로 유나를 좀 제대로 현옥 후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 나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오래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고, 뭐 다행히 또 감독님이 받아주셔서 그 대사를 하게 됐죠. 요거 감독님께 하나만 질문하고 질문 기회 드릴게요.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실 밤 풍경의 색깔이 왜 녹색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은 푸른빛으로 많이 그런 장면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 유나가 입는 옷도 대부분 좀 짙은 녹색 계열의 옷이 많은 것 같고, 처음에는 약간 브라운이나 좀 자주색 계열의 옷을 입던 순규가 언젠가부터는 녹색의 좀 재킷을 입고 유나를 상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영화의 어떤 그 색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설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저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하고 이렇게 프리 단계에서 준비를 하면서 유나가 있는 공간에는 그린이 많이 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순규가 있는 그 쇼타임으로 나오는 가게나 이런 공간에는 마젠타가 많이 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색이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캐릭터의 공간에 점점 침범하거나 혹은 이렇게 조금 뒤바뀌거나, 뭐 나중에 이제 진실 게임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빛과 어둠, 그러니까 유나는 완전히 빛이 있어서 그냥 오로지 다 노출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순규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암전으로 들어갔다가 살짝 빛이 닿는 곳으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라이팅에 대한 컨셉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분은 조금 속은 것도 있는데 원래 저한테 그 찍을 때 보여주면서 너무 초록색이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저게 나중에 다 색보정하면 벽에 묻어있는 거 정도의 그림만 남지 저렇게 비상구처럼 나오진 않아요 라고 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니 기술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색보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배신감이 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컨셉을 딱 들었을 때도 뭔가 사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촬영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이 저거를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 혼자 만드는 영화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그게 뭐 배우든 스텝이든 정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좀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기 살짝 반은 알면서 한 반은 거의 사기를 당한 거죠. 선배 감독님으로서 뭐 후배 감독님이 해주실 말씀 없으니까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데 감독님도 속으신 경험이 있나요? 스텝 아니 근데 이제 영화는 이제 각 스태프들이 다들 예술가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어떤 분야에 자기만의 예술을 펼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걸 하려고 사실은 영화를 하는 거니까 안 맞을 때가 많죠. 근데 안 맞을 때가 많으면은 좋은 감독은 그거를 기분 안 나쁘게 그 의사를 꺾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기분 안 나쁘게 안 꺾여질 때가 자주 있죠. 마지막까지 포기 안 기분 나쁘게 꺾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고성이 오가거나 그렇게 되죠. 자 이제 그 처음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께 주는 선배 감독의 조언이었습니다. 기분 안 나쁘게 안 꺾이면 기분 나쁘게라도 꺾어라.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질문 기회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저기 마이크 어디 있어요? 네. 그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서 뒤에서부터 내려올게요. 네. 저기 저 뒤에 한 분, 가운데 여자분 지금 손 들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차근차근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손을 계속 들어주셔야 기회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마지막에 모녀의 웃음소리와 인부들이 땅을 파면서 부르는 장송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리들이 사운드가 겹치게 되는 연출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혹시 감독님께서 이 장면을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연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감독님들이 영화 찍을 때 특히 엔딩에 대한 신경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궁금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 의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샷은 생각보다 유나와 엄마가 찍혀 있는 샷을 볼 때 저도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동화가 되긴 하지만 이 씬의 어떤 키 이미지 같은 그 이미지는 그 마지막에 유나랑 엄마가 막 웃으니까 인부 3명이서 왜 저러지라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대부분 많은 관객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많이 웃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뭐 이삭줍기 같은 그런 회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뭔가 되게 평화로운데 애잔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장송곡이 들리고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갈대밭에 이제 해는 저어가고 바람은 불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그 다음이 이쪽에 빨간 옷 입으신 분하고 더 앞으로 내려올게요. 네. 마이크 들고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질문을 2개를 해도 네, 괜찮을까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박용우 배우님께 이제 순규로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실 유나를 타겟으로만 본다면 아빠도 이제 돌아가셨고 사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무속신앙의 무당을 믿을 만큼 좀 감정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는 부모인데 유나를 장기적으로 타겟으로 본다라는 가정하에 순교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고 조금 막연하게 사라졌는데 뭐 소위 말해서 또다시 작업을 치러 돌아올 것 같은지를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표현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겠죠.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돈도 되고 그리고 믿음 그 자체로 그 사람한테 의지가 됐고 그리고 그게 자살을 했건 아니면 야구 코치를 때렸건 어떤 행위를 했건 그거는 자기 자의에 의해서 진심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의 해소와 자기의 어떤 원하는 어떤 방향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돈까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계속 뭔가 누군가가 그게 공권력일 텐데 그 경찰이든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서 넌 정말 잘못한 거야. 넌 죄를 졌으니 감옥에 가야 돼. 형을 살아야 돼. 해도 정말 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네네. 그냥 부탁드릴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어땠냐면 아연 배우님이 마지막에 웃으시면서 이제 엔딩이 됐는데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봤던 게 야구 선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잃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순교한테 조금 동화가 되고 그거에 매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잘 살던 사람이 잃어버린다라는 느낌으로 그 웃음이 다가왔는데 아연 배우님의 웃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설적이게 부모를 자기 보호자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되게 반대되는 입장의 같은 상황이지만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삶의 의지라고도 조금 봤는데 조금 의아했었던 부분에서 그 보험 대표님이 아연 씨한테 팀장직을 제안을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를 거절할 줄 알았는데 수락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이후로. 근데 그런 맥락에서 뭔가 유나가 결론적으로는 야구 선수랑 똑같이 부모나 어떤 보호자를 잃었지만 유나로서 삶의 의지를 팀장을 수락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아연 배우님 연결했을 때. 제가 생각한 유나는 삶의 의지는 사실 아마 그 초반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다지 있지는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책임감?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고 지금 아빠도 유나가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유나가 자기가 먼저 스스로 아빠를 포기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유나가 처음에는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유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나도 여러 가지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이랬겠지만 지금은 아마 돈을 막 갈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냥 당연하게 인생에서 최우선에 두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원하는 거나 믿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러나 저러나 하는 저는 좀 그런 마음에서 비롯돼서 수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믿음은 유나에게 돈이 됩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앞에.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상 감독님 얼굴 1차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이 노이즈 각본을 쓰셨고 또 170만 동원을 했고 그 이번에도 스릴러를 또 만드는데 계속 그 진행을 스릴러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한번 전환이 있을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른 거에 영화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감독님한테. 예. 아,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것을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호러를 또 다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노이즈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그러니까 전 단편부터 계속 스릴러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처음 상업 영화를 써보려고 하는데 뭘 쓰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스릴러가 스릴을 느끼는 그 위협감, 압박감 이것에 가장 더 극단에 있는 불편함은 호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노이즈를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작품이 되진 않겠지만 나중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장르가 호러라든지 호러틱한 씬이 나오는 이야기보다 공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요새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느낌을 줬던 영화는 스티븐 소더버그의 컨테이전 같은 영화들 그게 맞나요? 그 코로나 그게 네, 컨테이전 네. 그거를 볼 때 또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그 알렉스 가랜드 시빌워라는 영화를 볼 때도 그 영화는 사실 호러라고 전혀 볼 수는 없지만 되게 호러틱한 긴장감과 공포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공포감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가는 이야기를 나중에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감을 자아내는 영화가 있고 공포감 배어 나오는 영화가 있다면 말씀하신 건 그 후자의 작품들이 알 것이고요. 저는 아까 연상화 감독님 얼굴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상화 감독님 작품 얼굴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갑자기 연상화 감독님 마스크 얘기를 하시나 혼자 착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 이분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 극중 국밥집에서 말씀하신 다른 대사인데요. 저는 네가 소녀시대야 너를 따라다니게 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게 이름이 윤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각본 쓰실 때 이미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애드리브성으로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다른 손해사정 보험사도 그 영상으로만 나오는데 중반했다고 영상만 내 혹시 그 사람들 그러면 혹시 보험금을 주고 죽은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보경.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잘 못 들어. 네. 사전에 만나서 수정했잖아요. 네.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잘 들었는데? 그러게요. 역시 유나니까 역시 자기 얘기를 역시 자기 얘기를 기가 막히게 또 들으셨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진 않고요. 소녀시대 유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강승규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국문 이름으로 된 아이돌 이름을 쓰고 싶은데 어느 세대에서 저 사람이 아는 아이돌이 멈췄을까 생각하다가 대충 소녀시대 원더걸스 같은데 원더걸스는 영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르세라핌이라고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말이 제가 원하는 워딩의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그 강승규한테 멈춰있는 아이돌 선 안에서 국문으로 돼 있는 이름 그게 좀 기준이었고요. 듣고 나니 갑자기 슬퍼지네요.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였군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네. 그 다른 보험 사정사가 증거라는 내용이 아, 영상으로만 잠깐 나오잖아요. 보경 씨 말씀하시는 거죠? 보경 씨. 보경이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보경이란 캐릭터는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죽은 건가요? 뭐 행복하게 산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는 정말 그 핸드폰 영상에 나온 대로 어딘가에 가서 개인적인 뭔가 소회를 다 끝내고 그냥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강승규라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팩스로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그 비슷한 사기들을 많이 쳤을 텐데 왜 여지껏 안 잡혔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텀을 둘 건가 얼마나 내가 간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나 계산이 되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경이 같은 캐릭터는 처음에 보면 그 세절기에 넣는 문서에 그 동의서가 있고 나중에 유나가 보는 그 보경이 남긴 문서에도 뭐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잖아요.
거기서 이미 사실 보경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경이는 떠나고 순규는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음 사람인 유나한테 와서 이 결론을 이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 거기서 유나가 통화하는 보험사 직원 목소리가 감독님 목소리예요? 맞아요. 아 예. 그 목소리로도 나오고 손이 한 3번 나와요. 그 아니, 뼈 집어넣을 때 하고 아, 마스크 뗄 때 하고 순규가 그 동의서에 사인 그 내가 여기다 사인하면 유나 씨도 해피엔딩이 되나요 할 때 그 사인할 때 그럴 때 이제 손도 다 제 손이고 네, 마지막에 엔드 크레딧 보는데 EJ라고 써 있어서 네,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를 내 이름을 넣는 게 맞는 일인가. 근데 저도 열심히 연기했는데 네. 그 나름 후시도 하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살짝 한번 넣어봤는데 그 발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사 직원 EJ? 보험사 직원이 누구지? 얼굴도 안 나왔는데 엔드 크레딧에 이름이 나왔네? 그래서 아 역시 네. 감독님의 백으로 엔드 크레딧에 감독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많이 허락돼 있지 않아서 오늘 이 연세스 GV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되었어요. 오늘 오셨는데 많은 말씀을 하지 못하신 연상호 감독님께부터 네,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감독님 연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그 크레딧에 저도 이제 연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크레딧에 안 넣어요. 네. 안 넣냐면은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애니메이션 할 때 뭐 약간 작은 배역은 부르기 그러니까 그냥 감독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크레딧 다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네이버에 넘어가다 보면은 네이버 인물 검색에 연상호, 감독, 성우 이렇게 직업이 2개가 3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요청해야 지워져요. 이거 좀 지워달라고. 멍하니 있으면은 좀 있으면은 영화 감독, 각본가, 배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안 되려고. 그걸 혹시 알고 네, 그것까지 계산하고 나중에 나무위키에 이재희는 대한민국의 감독 및 배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나중에 그거 다 요청 보내야 되거든요. 지워달라고. 저는 어쨌든 저 최근에 제가 좀 독립 영화들을 좀 많이 좀 보게 됐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최근에 본 작품들이 다 너무 좋았고 다 각자의 비전들이 너무 다 달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넌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봤던 독립 영화 중에서 가장 장르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사실감 있는 장르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제 한국적인 사실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장르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되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오히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극장용 영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넷플릭스나 뭐 OTT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극장용 영화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별의 게 다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가 다 되게 메인 플랫폼이고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점점 약간 좀 많이 불편한 거는 못한다든가 좀 점점 보수성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 여기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새로운 거를 접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넌센스 같은 영화가 극장 영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주신 분들도 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극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이자 배우 네, 이재희 감독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연상호 감독님께서 GV를 해주신다고 해서 아까 대기실에 잠깐 기다리는데 시사회 때부터 더 좀 떨리더라고요. 뭔가
좀 걱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는 내 영화가 세상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특히나 또 선배 감독님들, 뭐 이렇게 배우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보여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약간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저도 학생이었을 때 많이 보고 너무 이렇게 동경했던 감독님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 손끝에 그래도 이렇게 꿈이 조금 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또 항상 그리고 되게 뵙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되니까 갑자기 팬심을 좀 고백하게 되는데 왜냐면 항상 시나리오 쓸 때마다 감독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쉼없이 계속 쓰실까? 그 도대체 동력이 뭘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 궁금하고 경외심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고 막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정말 그러니까 어떤 분이실까가 너무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집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객분들께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인데 그 개봉보다 일찍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랑 이제 같은 카르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영화를 보시고 나서 나가시면서 뭐 왓챠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되게 그러니까 물론 좋게 보셨다면, 그러니까 안 좋게 보셨는데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좋게 보셨다면 그거를 쓰실 의무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요를 드리면서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어떤 후기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이제 소문들이 모이면 이런 영화가 보다 많은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영화 즐겁게 보셨다면 이렇게 주변에 소문 이렇게 많이 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그 평점 사이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최소한 중간 이상 그렇게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상호 감독님을 비롯해서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재희 감독님이 워낙 프로모션을 잘 하셔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아까 연상호 감독님하고 저는 요새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뭐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게 독립영화 또 소위 저예산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시기인 것 같은데 또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또 각자 굉장히 좋은 각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또 개성을 가지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얼굴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저도 굉장히 다 재밌게 봤는데 이것이 또 흐름이 돼서 뭐 대세인 어떤 그런 장르나 어떤 매체들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는 작품들이 영화에서 많이 상영되길 바라고 또 넌센스란 영화도 그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업상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넌센스 같은 영화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인 감독분들의 영화를 볼 때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화보다 감독님의 마음이 앞선다고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좀 흐뭇했던 건 감독님의 마음이 영화보다 앞서지 않는구나. 영화를 영화로 만드셨구나. 책에 비유하면 소설을 보고 싶은데 감독의 에세이를 본 것 같은 느낌의 영화를 볼 때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넌센스에 맞는 형태의 이야기에는 이것은 소설의 형태로 그야말로 영화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만족감은 그거였어요. 내가 오랜만에 영화를 봤구나. 그리고 신인 감독의 영화이지만 아마 신인 감독이라는 말을 누가 해주지 않으면 아마 그 눈치채지 못하고 영화를 재밌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영화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세상 모든 영화는 진짜입니다. 동시에 가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관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느낀 대로 주변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